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스포츠. 안녕하세요. 온더스포츠의 김태범입니다. 오늘 온더스포츠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저희가 한 달을 했군요. 시간이 참 빠른데요. 오늘 여러가지 소스들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et me go. Let me go. Stop talking, let me go. 네, 온더스포츠 5회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사람 수가 적어졌네요. 제 옆에 박힘찬 PD와 양효석 AD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남자 셋이 모여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한 두세 명이 빠졌는데 저희가 첫 회 남자끼리 했죠? 그쵸. 그때는 남자 넷이 했었는데 또 한 달 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일단 저희가 생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예, 바쁘면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각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추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남자 셋이서 조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달 만에 초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순수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난해까지는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하다가 오늘이 1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게 며칠 좀 늦어졌어요, 이번 주에. 네, 늦어졌네요. 예, 뭐 사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에 녹음이 안 되고 업로드가 안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화요일에 안 올라오냐 방송이. 정말요? 안 올라오냐 도대체 이번 주는 언제 올라오냐. 정말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정말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하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참 네. 좋습니다. 네, 부담감은 없어지더라고요. 부담감도 없고. 네. 아직까지 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이번 주에 판명이 됐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번 주에 굶지 않고 이렇게 금요일에 이 불금에 모여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저녁인데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기도 한데 이 불금 저녁에 밖에 비도 와요. 그러네. 지금 밖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할 얘기들 오늘 많죠? 각자. 예, 다행히 주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이번엔 주중에 또 경기도 많았고요. 예. 하나씩 지금부터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 제일 오늘 준비된 내용 중에 따끈따끈한 소식일 것 같은데. 가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찬호 선수가 드디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방송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사건이 오늘 또 터졌어요. 야구 뭐가 하나 또 터졌어요. 뭐 방송할 때마다 이래. 사실 어제 오후에 뭐 은퇴를 한다라는 뉴스들은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죠. 모습을 드러내면서 눈물의 기자회견까지는 뭐 아니었지만 뭐 눈물도 잠시 좀 했나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덤덤한 표정이 저는 좀 인상적이던데요. 많이 고심을 하셨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넘게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엊그제였나요? 이제 김대범 아나운서께서 문자로 그렇게 발표가 났다라고 저는 운전 중이었는데 박찬호 은퇴!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잠시 차를 세우고 차를 세웠어요? 깊은 상념에 빠졌죠. 형님 이러면서 박찬호 투수는 야구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온 국민에게 정말 마음속에 큰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되게 어릴 때 박찬호 선수를 봤지만 그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을 아직 잊을 수가 없고 뭐 찬호박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도 나왔고 저는 삼복 컴퓨터도 샀었어요. 박찬호 때문이었나요? 업그레이드. 순전히 박찬호 팬이라서. 그렇죠. 체인지업 뭐 이런 거 기억나네요. 그렇죠, 예.
박찬호 투수가 1994년에 한양대 다니다가 다저스와 계약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해서 사상 17번째 직행 선수였는데 바로 며칠 만에 또 마이너리그 갔다 고생을 좀 하셨죠. 네. 96년에 첫 승을 했고 통산 124승,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다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뭐 일본에서도 뛰었고 올해는 한화에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참 여러 팀을 거쳤더라고요. 이번에 쭉 그 양력을 보면서 네, 새삼 맞습니다. 느꼈는데 이렇게나 많은 팀을 돌아다녔구나.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각자에게 박찬호 선수에 대한 기억들이 있죠. 추억이 있죠. 그쵸. 9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한창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요? 이제 각 교실마다 이제 대형 TV들이 들어오고 요런 때였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예. 항상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뭐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TV를 틀 수 없지만 중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만 되면 무조건 TV를 틀고 그 야구 MLB를 봐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다저스 경기가 보통 오전 11시, 뭐 그쵸. 10시, 9시 반 뭐 요 늦을 정도에서 경우에 점심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랬던 몰래 기억이 나네요. TV를 수시로 켜가면서 예. 확인을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잠깐 수업 중에 잠깐 업무 때문에 잠깐 나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잠깐 야 빨리 틀어. 어떻게 몇 대 몇이야? 그렇게 해서 딱 이제 한 명 밖에 오신다 그러면 빨리 끄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쫄라서 좋은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박찬호 그쵸. 경기를 틀어주기도 체육 시간 때 같이 보고. 체육 시간 때 선생님 설득해서 우리 나가서 체육하지 말고 박찬호 선수 경기 봅시다. 해서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예. 역시 연령대가 제가 좀 낮다 보니까 뭔가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박찬호 나오고 선수 있어요. 경기 봤어요, 효석 씨? 기억나요? 저는 사실 본격적으로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실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느낄 때가 이제 텍사스 이런 안타까운 갈 때죠. 텍사스 안 좋을 시절부터 열심히 봤군요. 제가 LA 다저스에 박찬호 선수가 있을 때는 제 나이가 초등학교 제가 89년생이니까요. 97, 8년이면 9살, 10살 요럴 때. 네, 그때기 때문에 5년 중에 자기가 89년생이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러네요. 저번에 해리 씨 21살도 상당히 거슬렸는데 8, 9년생이라는 발언이 저는 좀 거슬리는군요. 아이, 네. 학교에서는 뭐 복학생으로 이미 뭐 네. 당시에 박찬호 선수의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효석 씨는? LA 다저스 시절이 사실 저는 경기를 안 봤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남아 있어요. 뭐 뉴스를 보든 뭐 TV 광고를 보든 어디를 봐도 박찬호 선수가 나왔고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저는 네. 잘 모르는 시기지만 그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었다고 이제 박세리 선수와 함께 그런 시대를 풍미한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신랑감 1위 뭐 이런 거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렇죠. 요즘에 스포츠 스타 중에서 광고 많이 찍는 선수가 김연아? 그렇죠. 당시에는 김연아급의 CF 스타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18승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막 크게 난리가 났던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2000년에 시즌 18승을 했죠. 한 시즌 최다승. 다행히 중학교 때 역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때는 좀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도. 안타깝네요. 텍사스 시절부터 기억이 또렷하다고 하니까 사실 텍사스 이적 이후에 최고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박찬호 선수였는데 아직도 텍사스 팬들은 박찬호 선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겠죠. 먹튀의 이미지. 공교롭게도 텍사스를 떠나니까 또 잘 풀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터가 안 좋았나 봐요. 이후에 샌디에고, 뉴욕 매치, 휴스턴 거치다가 다저스 가서 이제 본격적인 부활을 했고 필라델피아 때까지 잘했죠. 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뭐 예전에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박찬호 선수가 적어오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기자회견 하면 다 적어온 거 그대로 읽고 끝나는데 박찬호 선수는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게 오히려 되게 와닿더라고요, 심적으로. 좀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고민을 했던 많은 이수 동안 고민을 했던 그런 단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박찬호 선수 홈페이지에 가끔씩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마치 도인과 같은 그런 마인드가 전해지는 탈하셨죠. 예, 그런 아주 좋은 글들이 인생에 정말 살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모로 전설의 클래스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뭐 농담까지 던지던데요. 뭐 이렇게 플래시가 많이 터지니까 개콘에 무슨 코너 같네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자, 이렇게 또 한 명의 스타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1년만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한화가 박찬호 선수까지 떠나면서 참 난리가 투수 나는 났습니다. 투수는 아니네요. 큰일 났습니다. 양훈도 입대를 하고 했죠. 류현진 투수도 떠날 것 같고 네. 박찬호가 사실 내년 시즌에 마무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바티스타가 재계약이 선발로, 됐다는 소식이 네. 왔고 선발이 더 어울린다는 게 입증이 됐고 네. 박찬호가 뒷문을 좀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리고 마무리 이상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후배들한테도. 하나 어떡합니까 이거? 다 뜻이 있으시겠죠, 김웅영 선생님. 네. 아이고. 아이고. 한숨밖에 뭐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아무튼 박찬호 투수는 많은 추억을 전해준 선수니까 뭐 앞으로 또 본인의 계획이 있겠죠. 그 기사를 보니까 야구 행정이나 뭐 운영하는 쪽 그쪽으로 해서 좀 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말씀을 해주셔서요. 네, 예,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까지 빠진 한화가 전력난이 심각한데요. 요즘 스토브리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한창 한화도 그렇습니다.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터진 스토브리그 이슈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화와 롯데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장성호 선수와 송창현 선수의 1대1 맞트레이드. 대단하네요. 어떤 면에서 대단합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한 팀에서 일어나는지 대단합니다, 진짜. 장성호 선수야 워낙 오래된 선수고 많이 알려져 있죠. 장성호 선수 17시즌을 뛴 선수고요. 통산 타율이 2할 9푼 7리. 예전에는 3할 넘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예, 연속 3할 계속 예, 기록했었죠. 올해 성적이 좀 2할 6푼 3리밖에 안 되면서 통산 기록으로는 2000안타와 1000타점을 돌파한 정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가 35인데 이제 한화가 보냈습니다. 장성호를 보냈고 장순아. 그 상대는 완전 신인 송창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2013년 새로 드래프트로 뽑힌 신인, 네. 완전 신인이죠. 아직 선수 등록도 안 한. 네. 이번에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7번으로 지명이 됐고요. 제주국제대 졸업 예정. 이런 선수고 왼손 투수인데 볼 스피드는 한 140 중반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 미래를 보고 고참 베테랑과 유망주의 1대1 맞트레이드네요. 얘기 듣기로는 김은영 감독님이 제주도에서 야인으로 계실 때 요 선수를 눈여겨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 김시진 감독님이 먼저 요청을 했다. 홍성은의 그런 공백을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먼저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장성호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 그 박찬호 은퇴 기자회견 때 장성호 선수도 왔었거든요. 예. 하나 선수들은 이제 다른 구단 행사 때문에 못 왔고 장성호 선수만 이제 혼자 왔는데 하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아직 트레이드가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네. 아직 선수 등록이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송창현 선수가
송창현 선수가 선수에 등록이 되면은 그때 이제 트레이드가 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롯데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 롯데 유니폼을 못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이 잘 맞아서 그렇게 와서 본의 아니게 또 장성호 선수까지 인터뷰 기사가 떴는데 김시진 감독님이 원해서 간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만족한다. 그래서 또 사직구장에서도 잘해보고 싶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떠나보내는 팬의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하지만 부산에 가서도 잘 해주셔서 그 인터뷰 기사 보니까 양준혁 선수가 세웠던 최다 안타였나요? 네, 최다 그 기록을 깨보고 싶다라고 포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그런 기록을 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롯데에서 홍성은이 나가고 장성호가 들어온 격인데 저는 홍성은보다 더 장성호가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사실 뭐 내년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충분히 홍성은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만한 그 이상의 성적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롯데가 참 잘하네요. 그 FA 다 보내면 때는 이거 어쩌나 이랬는데 네. 이렇게 또 메꾸는 거 보니까 이게 역시 팀이 좋긴 좋구나.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주전 타자들 중에 2명이 나가고 뭐 어려운 입장의 롯데가 바삐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장성호 선수와 김홍룡 감독의 인연도 예사롭지 않은 인연인데 그렇죠. 처음 장성호 선수가 신인 때 팍팍 밀어주던 네. 감독님이 또 김웅룡 감독님이었죠. 그런데 김웅룡 감독 부임하자마자 장성호 선수는 팀을 떠나게 되는 묘한 상황이 또 벌어졌네요. 네, 하나내 쪽에서는 또 뭐 김태한 선수가 전역하고 다시 팀에 복귀했고 1루 자원에는 또 김태균 선수도 있었고 포지션도 겹치고 또 지명타자로 놓자니 그러면은 김태한 선수를 또 외야로 돌리나 최진행 김태현을 밖으로 이러면 또 수비가 또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그 하나 쪽에서도 고민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때마침 또 트레이드 제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팬의 입장은 항상 다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도 역시 하나 팬의 입장은 이런 거군요. 예, 저는 차마 그러려니. 욕을 못 하겠네요. 결과 나오면 그때 까야지. 그러려니 하고 초탈하는 모습을 일단은 오늘도 지켜보고 보여주시는군요. 못하면 그때 까야죠. 그래요. 그렇게 트레이드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FA 영입에 따른 보상 선수가 있습니다. 20인 외에 한 명씩 지명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이 났어요. 롯데가 김주찬의 보상 선수로 기아의 홍성민 투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홍성민 투수는 올해 기아에서 이제 불펜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잘했어요. 48게임, 56이닝 나왔고요. 1세이브 3홀드에 3.38. 이 선수가 올해 신인이었는데 정말 이 선수도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잘 뽑은다는 여론들이 지배적이에요. 커뮤니티 보니까 선동열 감독이 깜빡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홍성민 선수가 기아에서 나갔는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탄탄한 타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팀에서 굳이 타선을 또 보강을 해서 약한 투수진에서 또 한 명의 유망주를 뺏겼다는 점에서 기아가 손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홍성민을 내주는 건 기아 쪽에서는 아깝죠. 차라리 진해수가 갔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 뭐 진해수 선수도 나갔으면 큰 타격이었겠지만 예. 굳이 투수를 줬어야 된다면 진해수 선수를 보내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지만 네. 선동열 감독 색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가 한 명이 더 있죠. 홍성은의 보상 선수로 두산의 김승회를 지명했습니다. 김승회 선수는 올해 두산에서 5선발 역할을 했고 6승 7패 4.04. 꽤 괜찮은 선발 투수였어요. 선수였어요. 네. 꾸준히 그래도 잘 해주는 선수였는데 이제 나이는 32살이고요. 롯데가 이렇게 보상 선수로 투수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역시 감독님 네, 역시 색깔이 나오지 않는가. 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타자 2명을 내주고 투수들을 2명을 뽑아오는 그런 전략을 취했네요. 투수왕국 롯데가 되는 거. 그렇군요. 투수왕국 롯데. 저는 글쎄요. 롯데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아직 스토브리그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더 다른 트레이드나 예.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송창현 선수를 데려온 게 삼각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닌가. 요거를 이 선수 카드를 가지고 다른 팀에서 다른 선수를 트레이드하기 위한 그 카드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양 팀 다 지금 내년 손실이 좀 커 보이는 팀들이라서 이제 뭐 트레이드나 다른 거 외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데가 근데 김주찬의 빈자리 외야수 자리를 지금 채웠나요? 아직 안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선수 갖고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트레이드로 뭐 또 어떻게 좀 해볼 건지 지켜봐야죠. 어떤 구상인지 지켜봅시다.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보상 선수 한 명 더 있습니다. 삼성 정현욱을 내줬고요. 보상 선수로 LG의 이승후를 택했네요. 이승후 투수. 올해 LG에서 선발로 많이 나왔었고 기록 자체는 썩 두드러진 기록은 아닌데 2승 9패 5.90이니까. 하지만 본인의 존재감은 충분히 보여줬던 투수였는데 삼성이 데려갔습니다. 저는 LG 팬 입장에서 이승우 선수는 굉장히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G 입장에서는 이승우 뺏긴 게 선방이다. 네, 왜냐면 좌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최성훈 선수, 신재용 선수, 뭐 새로운 신인으로 임정우 선수도 있고, 뭐 임창규 선수도 올라오고 있고, 이승우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는 LG에 이미 있기 때문에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재웅, 최성훈, 이승우 이 세 명의 투수가 왼손에다가 빠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좀 비슷한 류의 네. 색깔을 갖고 있는 투수들인데 신재웅, 최성훈은 보호가 됐는데 이승우는 보호가 안 됐다. 이승우보다는 신재웅과 최성훈이 더 고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네. 이승우 선수 등판했을 때 LG 팬들 사이에서 배팅볼 던지는 소리가 많이 나왔을 정도로 네. 구속을 비롯한 제구력이라든지 구위라든지 그런 게 처음에 이제 승리를 하고 반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잘했을 때 그때에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예. 그래도 다른 선수가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발언이시네요. 내년에 터지면 어떡하죠? LG 상대로 막 완봉하고 막 이래버리면 근데 투수는 탈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심수창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 넥센 가면서 이제 많이 응원을 했었지만 없더라고요. 역대 사례를 봤을 때 타자 쪽은 위험하지만 투수 쪽은 괜찮다. 그렇군요. 김강수 선수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죠. 이승우 선수가 올 시즌에 삼성전 표적 선발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에 특히 잘해서 삼성이 또 그 이승우를 낚아채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스토브리그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또 이슈가 생기는 대로 다음 방송 때라든지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구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멋진 플레이 나올 때마다 이 선수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전에 온더스포츠 5회 두 번째로 나눌 얘기는 농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온더스포츠 하면서 농구 얘기한 적이 없죠? 처음이네요. 오늘 처음인가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농구들 좋아하십니까? 농구는 이상하게 저는 농구 대잔치 옛날 90년대 후반에 네. 기아자동차 허동택 트리오, 허동만 트리오 요때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기아자동차 팬이었군요. 예, 기아 엔터프라이즈 넘어오면서부터 농구를 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프로농구 생기고부터 안 봤던 예. 얘기인데. 농구 대잔치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네. 프로 경기에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그 고려대랑 연세대랑 경기하는 거를 방송을 해줬었거든요. 어릴 때. 그게 무슨
대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선수들 나왔을 땐가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기억은 안 나고. 예, 예. 가물가물 현지혁 이상민 아닌가? 이상민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뭐 딱 맞네요. 그 전성기 90년대 때네요. 후반에. 예. 그때인가요? 네, 그때 보고 제가 광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산 플라망제가 망하면서 아하. 나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염주체육관이 홈구장이었던 네. 나산. 네. 저희가 염주체육관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네. 그렇잖아도 그 얘기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뭐 야구, 축구로 넘어갔죠. 네. 그렇군요. 두 분 뭐 얘기가 오늘의 그 농구 현실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얘기를 꺼낼 이 대회가 바로 그런 그 옛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옛날의 그 전성기를 한번 부활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프로 아마 최강전이라는 이름으로 고양체육관에서 오리온스 홈구장이죠. 여기서 지난 수요일부터 11월 28일에 대회가 시작이 됐고 12월 6일까지 이 토너먼트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프로의 10개 구단이 참가를 하고요. 대학에서는 상위 7개 팀, 그리고 상무까지 총 18개 팀이 토너먼트로 대회를 치른다고 합니다. 옛날에 농구대잔치 컨셉의 대회죠. 예, 그 슬로건을 보니까 뭐 17년 만에 마지막 승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슬로건 음악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마지막 그 농구대잔치 그때 이후로 그러게요. 17년이 지났네요. 아, 그렇게 오래됐네요. 아, 정말 오래됐네요. 와. 하긴 그때 최고 스타 선수들 뭐 이상민, 뭐 전희철, 현주엽, 네. 생각났죠 이제. 아, 네. 문경은, 네, 우지원 이런 아, 선수들이 그렇죠. 지금 다 뭐 지도자, 그렇죠. 해설 뭐 이런 거 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많이 갔네요.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오늘 이제 3일째 경기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예. 저희가 어제 박김찬 PD하고 저하고 고양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네. 아, 너무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네. 시험 기간이죠? 네,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직관을 한번 하고 왔는데 오랜만에 농구장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네. 저도. 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일 때문에 간 거는 뭐 올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냥 정말 농구 보러 관중의 입장으로 간 거는 참 아,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네. 근데 현장이 좋긴 좋더라고요. 예, 재밌네요. 가보니까 네. 또 가깝잖아요. 그리고 그 고향 체육관이 시설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전광판 경기장 꼭대기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그 사면으로 된 전광판이 있잖아요. 와, 그 전광판을 보고 진짜 이거 NBA가 아닌가 경기장 시설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농구 체육관 중에서는 가장 뭐 최신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양 오리온스가 부럽습니다. 네. 그런 거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어제 둘째 날 경기였죠. 전자랜드하고 경희대 경기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예.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근데 이번 대회가 취지는 좋아요. 옛날에 그런 농구 인기 부흥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요즘 프로농구 시즌이 리그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자기 리그를 중단을 하고 뜬금없이. 이 대회가 뜬금없이 등장을 한 거죠. 대회 시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이거를 이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시기에 따른 문제점이 경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일단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지고 프로 쪽에서는 그리고 대학 선수들도 3, 4학년보다는 1, 2학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들 위주로 나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죠. 예.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대학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농구 시즌이 끝났고요. 네. 끝났고 지난 10월에 4학년들 프로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팀의 주축이었던 4학년들은 다 프로로 빠져나가면서 이탈이 됐고 현재 고3 이제 대학 입학 예정인 선수들이 이번에 합류를 해서 손발이 맞춘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대학 팀들이 일단 정상 전력이 아니고요. 프로팀들 나름대로 리그 중간이다 보니까 딱 중간이네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리그가 중요한데. 뭐 물론 외국인 선수는 이제 규정상 이번 대회 출전을 못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팀의 주전 멤버들을 거의 빼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스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재미도 없죠. 없고 이게 뭐 17년 만에 마지막 승부라고는 하는데 어불성설이 되고 있어요. 저같이 농구를 잘 안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 아마 잔치를 한다는 아마끼리 뭘 한다는데 프로랑 아마랑 하면 프로가 당연히 이기는 것 같고 예. 굳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기사를 보니까 한 대학 팀 감독님이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좀 더 프로 정신을 갖고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걸 이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경희대 최부영 감독이 프로팀들 쪽에다가 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거 보니까 그럼 열심히 안 하고 역시 리그 중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보는 사람이 재미가 없을 거고 차라리 축구 같은 경우에는 FA컵이라든지 그런 컵 대회식으로 했으면은 뭔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 농구 인기의 전성기 시절에 농구 대잔치 시절에는 사실 대학팀들이 실업팀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더 또 열광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스타 선수들도 대학팀에 오히려 더 많이 예. 포진을 했었죠. 그때 대학의 스타들이 프로농구 출범 원년 때 그대로 멤버들이고요. 입학이 아니 입단이 되면서 네. 프로농구 초창기는 그래도 인기가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좀 내리막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농구의 인기가 하도 시원치 않아서 중계방송에서도 배구한테 밀리고 그렇죠. 예, 관중 수에서도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KBL이나 농구협회 쪽에서 고민이 많은 거는 알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생긴 것 같은데 급조된 느낌이 너무 커요. 좀 너무 과거 향수에 치우쳐서 예. 다시금 뭐 요새 뭐 TV에서도 뭐 옛날 과거에 잘 나갔던 스타들 나오면서 다시들 주목받고 하는 거 그렇듯이 이번 대회도 좀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네. 좀 시기상으로 아예 뭐 각 대학 농구나 아니면은 프로 농구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프리시즌 격으로 같이 하던가 아니면은 두 리그가 다 모두 끝나고 나서 뭐 드래프트가 있기 전에 하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뭐 대학 4년 졸업을 앞둔 선수는 드래프트에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뭐 각 프로팀들도 이제 리그가 끝난 이후니까 부담 없이 또 할 테고 좀 그런 시기적인 요소나 뭐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좀 세련되게 했으면은 예. 좀 주목받는 대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어제 직관을 가서 본 느낌은 그런 아쉬움이 절반이었던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랜만에 농구를 봐서 그런지 또 농구 자체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 오랜만에 또 흥분되는 그리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새로운 선수들을 보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뭐 아쉬움도 상당 부분 많은 대회인데 그래도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 재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잘 못 봤던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팀들에서는 그동안 주전들이 빠지니까 잘 안 뛰었던 선수들, 식스맨 위주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학 쪽에서는 고3들이 이번에 합류를 했어요. 이제 내년에 대학농구 리그에 또 뛰게 될 또 거물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 고3들 쪽에서 상당히 유망주들이 많은데 첫날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천기범, 최준용, 박인태 이 세 명 상당히 그 연세대 입장에서는 대열을 낚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싹쓸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세대가 이번 고3 유망주들을 그런 선수들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했습니다. 고려대 이종현 선수도 지금 아마 경기를 하고 있을 텐데 궁금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그나마 재미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날에 SK가 연세대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연세대가 이길 뻔도 했는데 77대 69로 8점 차 승리를 했고 그리고 첫날 두 번째 경기 중앙대가 KGC를 이겼어요. 작년 챔피언 KGC가 졌습니다.
안양인삼공사 제가 응원하는 팀인데 안양인삼공사 팬입니까? 제가 농구를 보긴 보는데 네. 마땅히 또 응원하는 팀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응원하지 하다가 이제 제가 사는 데가 안양이니까 안양을 응원합시다. 근데 초반에 그 3년 전이었나요? 안양이 항상 꼴찌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내가 응원하는 팀들은 다 꼴찌만 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승을 하니까 왜 또 농구에서도. 농구를 안 볼 때는 또 우승을 하는가 농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지는 거 얘기 듣고 하이라이트 보면서 속상하네요.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물론 KGC도 중앙대와의 경기 때 베스트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효석 씨는 농구 좀 프로팀들 뭐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농구를 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이제 뭐 그런 거는 많이 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당시 선수들이 오리온스의 김승현 선수나 동부의 뭐 김주성 선수 같이 이렇게 약간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중심으로 이제 양동근 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구 야구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군대 가면서는 거의 축구로 굳어지면서 군대 가면 그냥 다 네. 축구.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지게 됐고 네. 야 요즘 농구 잘하는 사람 뭐 누구 있어? 뭐 어때? 라고 물어보면 주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됐고 뭐 김승현 선수 복귀할 때도 약간 관심을 가졌지만 뭐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농구 인기의 마지막 세대는 김승현 선수 그때가 아니었나. 그러네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NBA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도 같이 하승진 선수가 진출하면서 네. 그때 김승현 선수랑 뭐 김주성 선수 이때 딱 그때 농구 살짝 보고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농구 리그를 좀 중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각 대학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이번에 10월 드래프트 때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을 많이 봐와서 그래도 오히려 프로 팀들보다 대학 팀들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프로 팀하고 만났을 때 이 선수들이 이 대학생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중앙대가 KGC를 이기는 걸 보면서 참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사실 중앙대가 올해 대학농구 시즌 때 4학년 선수 5명이 주전이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었고 이번 10월 드래프트에서 4명이 1라운드 10명 안에 다 들었고요. 1라운드 못 들었던 김현수 선수도 또 2라운드 상위로 지명을 받아서 사실 뭐 중앙대 입장에서는 경사죠. 5명이 다 프로에 지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5명이 모조리 빠진 상태에서 과연 중앙대가 어떻게 될까? 사실 내년 시즌 중앙대는 폭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배적이거든요. 주전 5명을 다 버려놨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KGC와의 경기 보니까 역시 중앙대는 중앙대구나.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기존에 많이 못 뛰었던 후배들이 출장 시간을 주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받고. 그래서 뭐 전성현이라든지 이호연 이런 선수들이 그날 30점 이상 했거든요. 둘이서 68점을 합작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올 시즌 대학농구에서 많이 안 나왔던 선수들이죠. 선배들한테 밀려서. 근데 이번에 하는 걸 보고 내년 시즌 중앙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겠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최근에 연세대가 아까 유망주들 싹쓸이 했다고 그랬는데 연세대 고려대가 최근에 아주 투자가 대단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앙대는 연고대 좋은 선수들 고등학생들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경희대가 올해 작년 대학교 챔피언이긴 하지만 경희대는 원래 이런 뭐 강한 투자보다는
싸게 키워내는. 싸게 저비용으로 뽑아서 경희대에서 성장을 시키는 그런 컨셉의 팀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중앙대 이번에 그 경기력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경기가 끝났고 어제 저희가 둘째 날에 갔는데 어제 전자랜드와 경희대의 경기가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전자랜드가 현재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이 경기 전에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태종만 빼고는 베스트를 다 투입하겠다. 이런 말을 한 데다가 경희대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 2년 연속 대학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빅매치라고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는 전자랜드가 65 대 63 힘겹게 2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희대가 이길 뻔했는데 말이죠. 예, 3피리어드까지는 10점 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3쿼터. 3쿼터. 이 하키를 하다 보니까 박김찬 PD가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쿼터. 아유, 헷갈리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3쿼터까지는 10점 차로 경희대가 앞서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경희대가 좀 더 패기 있게 잘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김민구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처음 봤는데 혼자서 21점을 넣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잘했고 그 센터 김종현 선수였나요? 김종규 선수. 김종규 선수. 15번의 김종규 선수도 굉장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키가 2m가 넘고 이래서 2m 7cm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뭔가 그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런 센터들 마냥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재밌다, 잘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프로는 프로더라고요. 경기 운영을 전반적으로 놨다 지었다 놨다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 대학 팀들을 좀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 운영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 마지막 4쿼터에서는 그거를 역전시켜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시키는 4쿼터 중반까지 10점을 경희대가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은 역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좀 놔줬다가 마지막에 확 잡아버린 게 아니었나.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이현호 선수가 다 보여주더라고요. 전자랜드 이현호 선수요. 예, 갖은 실책과 그리고 갖은 미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공격 패턴과 플레이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요거를 한 경기에 다 볼 수 있구나 한 선수에게. 전자랜드를 웃겼다 울렸다.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역시 프로는 프로고 이현호 선수도 역시 자기 이름값은 해주는구나 마지막에 가서는. 예, 그렇게 감상을 했었습니다. 어제 전자랜드는 실제로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문태종만 빼고. 강혁 선수가 그 전반에 초반에 부상이 있었죠. 발목 쪽에 부상이 나오면서 중간에 빠진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정병국, 차바위 이런 선수들이 좀 득점을 이어주면서 프로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키지 않았나 싶고요. 경희대, 효석 씨.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아까 이제 2m가 넘는 센터가 있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프로에서 센터는 외국인들이 맞고 이제 그쪽에 국내 선수가 많이 없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추세가 이제 센터도 약간 주목을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 많진 센터, 않죠. 골밑 쪽은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인데 많이 좀 축소를 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 있죠. 외국인 선수 출전도 점점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그래도 국내 센터 한두 명 꼭 눈에 띄는 선수는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한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국가대표 선발도 됐다고 하고 하는 거 김종규 보니까. 선수가 대학생인데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이 됐던 선수고 지금 이제 3학년, 내년에 4학년이 될 텐데 내년도 드래프트 때 1순위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경희대 1순위 후보들이 더 있습니다만 김민구 선수도 있고 네. 뭐 두경민 선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대학 농구의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죠. 김종규 선수가. 팬들도 많고. 일단 플레이가 화려해요. 김종규 선수. 일단 경희대 네. 다른 대학 팀들은 제가 많이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경희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일단 그 김종규 선수랑 또 김민구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네.
과거 제가 한창 농구를 좋아했던 했을 때 그 호동택 트리오 중에 허재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화려한 재간이 많이 보여서 재밌게 봤었는데 아무래도 대학 선수다 보니까 잔실수도 많고 뭔가 약간 2% 부족한 그런 맛도 있고 예. 그래서 김종규 선수도 일단 하드웨어는 정말 충실하거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국내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는 그 정도의 하드웨어를 갖고 특히 있는데 김종규 선수가 수비할 때 전자랜드 선수들도 좀처럼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예. 하지만 공격 시에 골 밑에서의 그 불안감 계속 덩크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김종규 선수 올해 내내 보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신체 조건 좋고 좋은 운동 능력을 가졌지만 그래서 수비에서는 역할을 하는데 공격에서 오펜스에서 움직임이 좀 투박해요 아직은. 그래서 1대1 공격에 좀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농구 때 이제 장재석 선수와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이번에 드래프트 1순위로 뽑힌 선수죠. 장재석 선수와의 어떤 대결에서도 관심을 끌었었는데 장재석 선수가 그런 어떤 골 밑에서의 피벗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은 굉장히 노련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김종규 선수에 대해서 그런 면이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뭐 3학년 선수니까 네. 좀 더 다듬어지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뭐 박김찬 PD한테도 얘기했지만 필히 김종규 선수는 좋은 포인트 가드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도 훨씬 살지 않을까. 자신의 단점을 메워주는. 예. 예전에 김승현과 힉스가 같이 뛰던 그런 컨셉. 그렇죠. 네.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김민구도 뭐 자기 몫은 했죠. 김민구 선수 원래 스타일이 스물스물 별로 빠르지는 않은데 스물스물 하면서도 어느 순간 20 몇 점 넣고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어제도 21점을. 네. 그랬는데 사실 어제는 저는 경기대 두경민 선수가 빠졌다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두경민, 김민구, 김종규 이 동기 3명이 경희대를 이끄는 그런 팀인데 두경민 선수가 이번에 뭐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부상 때문에 참가를 못했고 지난 여름에 MBC배 대학농구 대회에서도 두경민 선수 MVP를 탔던 선수고요. 이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속공 나갈 때 한 번 뛰면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만큼은 국내 탑 클래스인 선수인데 그래서 뭐 두경민과 김민구가 가드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앞쪽에서 이제 좀 압박 수비를 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속공 공격이 굉장히 많은 팀이 경기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게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고립이 됐죠, 두 선수. 네, 그러니까 두경민이 없다 보니까 김민구 선수도 혼자서 속공을 나갈 수가 없고 같이 좀 패스를 주고받아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또 수비에서도 앞선 수비가 무너지다 보니까 전자랜드에게 좀 정병국, 차바위 이런 선수들한테 외곽을 계속 얻어맞으면서 맞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김민구 선수가 혼자서 이렇게 아등바등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4쿼터 때는 거의 활약이 없었어요. 예. 무득점에 묶이면서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민구 선수가 대학농구 때 보면 마지막 상황에 강한 스타성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김민구가 해주면 이기는 거고 못 해주면 지는 이런 게 경희대의 어떤 팀 컬러인데 어제 결국 마지막에 김민구 선수가 못 해주다 보니까 경기 결과도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경민이 없으니까 김민구도 죽는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희대가 탈락을 함으로써 지금 대진표를 보니까 오늘 지금 고려대가 KT랑 경기를 하고 있고 동국대도 대학농구 4위 팀인데 삼성 썬더스랑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학팀들이 프로팀을 좀 이겨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이번 대회도 좀 더 재미가 살지 않을까 싶은데 경희대는 탈락이 됐고 나머지 팀들한테 어제 한양대도 탈락을 했죠. 네.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농구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더스포츠 오늘 5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축구입니다. 먼저 K리그 얘기해볼까요? K리그 FC 서울이 우승 확정을 했고요. 강등팀도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리그는 이번 주말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있지만 결론은 다 나버렸네요. FC 서울 얘기부터 먼저 하죠.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까. 지난 21일에 제주와의 경기 1대0으로 이기면서 나머지 3게임에 관계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너무 일찍 리그 우승을 확정해가지고 아쉽네요. 플레이오프 제도가 작년까지 있었잖아요. 네. 6강 플레이오프가 있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어도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모른다, 어떻게 된다 모른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냥 정규 리그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일찌감치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야죠. 사실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게 맞는 거죠. 뭐. 플레이오프가 웬 말입니까? 축구에서. 이게 사실 맞는 거죠. 네. 21일 제주전 승리로 확정은 됐고 25일에 전북전에서 홈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21일 제주전 이겼을 때 우승은 확정됐지만 선수들도 아무래도 흥도 많이 안 났던 것 같고요. 특히 최용수 감독 인터뷰하는데 어찌나 덤덤하신지 이게 과연 우승 감독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의 집에서 하면 실례죠. 네.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한 경기 남았는데 서울이 승점 93점, 2위 전북과의 승점 차가 15점 차. 꽤 많이 났네요.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면서 2년 만에 서울이 정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팀 못지않게 관심사. 강등이 누가 되느냐. 대한민국 최초의 강등팀. 예. 상주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상주와 함께 내려가게 될 한 팀이 어디냐? 대전, 강원, 광주 몇몇 팀들이 경쟁을 하다가 광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마지막 2라운드를 남겨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의견들이 나오나 해서 강원이다 아니면 광주다 대전이다 세 팀이 좀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 광주가 2게임 중에 한 게임이라도 지면은 강등되는 상황이었는데 대구에게 그 지난 경기에서 2대0으로 지면서 예. 확정이 돼버렸죠. 그저께 경기였는데요. 광주는 대구에 졌고 반면 강원은 성남에 1대0으로 이겼어요. 잔류 확정이 됐습니다. 광주 출신 여기 있잖아 또. 광주가 내려갑니다. 네, 제가 광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제가 전남 드래곤즈가 원래 그쪽이었거든요. 네. 축구가 광주 쪽에 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전남 드래곤즈를 이제 광주 연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팀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단 광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있어서 기분이 썩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감독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예. 한걸 보니까 내려가서 정신 차리고 올라왔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광주 월드컵 경기장 스페인전 했던 데죠? 네. 그 홈구장이 이제 광주 안타깝게도 좋은 이제 신생팀 때 잠깐 돌풍도 일으켰고 주목받는 팀이었고 또 이승기 선수가 워낙 잘해줘서 그래서 이번에 광주가 강등이 되면서 이승기 선수가 해외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팀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광주가 좀 2부 리그에서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광주 상무였는데 상무가 이제 그 광주 연고에서 나오면서 상주로 옮기게 되면서 그리고 광주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또 시민구단으로서 상무와 관련된 두 팀이 내려가는 게 묘하네요.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FC 기준 프로팀 기준에 미달이 되면서 그러면은 상주 상무는 무조건 2부 리그로 강등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주 상무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추어 팀으로 전환을 해서 프로에서 빠지겠다 해서 보이콧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승점을 보면 27점으로 그때 그 27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2부 리그에도 이제 참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가, 그 AFC 기준에 이제 다시 맞추게 되면서, 이제 2부 리그에 참가하게 되었고, 다시 이제 1부 리그까지 우승하면은, 2부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는 1부 리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리고, 요번에 그 상주 상무 선발된 선수들을 보니까 쟁쟁하더만요. 이근호 선수 있고, 김진규 선수 있고, 수원의 이상호 선수 가고, 네. 전북의 이승현 선수 가고, 거의, 화려한데요. 네. 예, 기대되는, 2013, 2014년이 기대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고, 상주 상무도 좀 힘을 냈으면 하는, 그 군 팀 특성의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지만, 예. 또 그 군인 정신, 불사의 상무 정신을 발휘해서, 농구 프로아마 최강전도 상무가 강한 우승 후보로 보이는데 축구에서도 예. 상주 상무가 내년 시즌 기대가 큽니다. 예. 12월 10일에 K리그 신인 드래프트 한다고 하는데 광주의 강등이 확정되면서 광주 입장에서는 이런 드래프트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이 올 것 같고 그렇네요. 자, K리그가 올해 처음으로 강등제 실시가 되면서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내년 시즌에 이제 1부, 2부 팀들 구성이 달라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네요.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강등제를 합시다 해서 한 번에 뭐 확 위아래로 나눠서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기 위한 이제 좀 연착륙을 위한 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고 그 첫 해가 올해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플릿 제도가 시행이 됐던 거고 내년부터는 일단 1부 리그는 지금 1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요. 예. 지금 두 팀이 내려갔기 때문에 14개 팀이 운영이 되고 2부 리그는 그 강등된 두 팀을 포함한 8개 팀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초반에는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지금 2부 리그 8개 팀 중에서 한 7개 팀 정도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요. 보자면은 고양 HFC 그리고 안양 FC가 새로 창단이 됐고 예. 그다음에 안산에는 경찰청 팀이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충주 헌멜 그리고 강등된 강주 FC, 상주 상무 그리고 수원 FC로 그렇게 2부 리그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부천 FC가 이게 2부 리그로 들어온다 안 온다 그런 그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울산 현대 미포조선도 뭐 2부 리그 참가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울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울산 현대하고 같은 모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규정에 보니까 그 모 회사 두 개 동시 1부 리그 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2부 리그는 참가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또 미포 현대조선 팀이 또 강팀이고 만약에 1부 올라왔을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2013년은 그렇게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예. 2013년에는 13, 14위 하위 두 개 팀이 강등이 되고요. 그다음에 12위 팀은 그 2부 리그 1위 팀과 플레이오프 결정전을 해서 강등을 하느냐, 아니면 남아 있느냐, 아니면 1부 리그 팀이 올라오느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일부러 올라오는 팀보다 내려가는 팀이 더 많네요. 예,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점점점 팀 수를 줄여서 12개 팀 2014년에는 12개 팀을 1부 리그로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1부는 1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2013년에 2개 팀이 더 내려가니까 2부 리그는 지금 8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혹은 이제 뭐 그 사이에 또 새로 창단되거나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12개 팀까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승강, 강등 정착이 되면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짜릿하겠네요. 예, 뭐 피 터지는 싸움들이 이어질 테니까. 일단 연고지 제도나 뭐 이런 게 점점점 정착화되고 있고 예. 뭐 잡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시스템도 우리가 흔히 뭐 해외 축구 유럽 리그 보는 것처럼 뭐 익숙한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점점점 그런
축구를 보는 재미, 국내 리그를 보는 재미가 살아나고 있지 않나.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를 네.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해외 축구 같은 것, 그 해외 축구 EPL로 대표되는 그런 축구팀처럼 이렇게 사실 라이벌전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제가 지금 순간에 야구랑 갑자기 헷갈려서 엘콜레시코 네, 나올 뻔했네. 네, 잘못 발음할 뻔했는데 네. 뭐 그런 라이벌전 강한데 K리그에는 혹시 그런 게 어떻게 뭐 잘 되어 있나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프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뭐 팀들 보면은 100년 된 팀들도 역사가 많고. 깊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은 역사들 사이에서 라이벌전이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발전이 돼서 또 거기에서 또 흥미를 이끄는 요소가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라이벌전 아니면 더비 매치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착이 안 됐다고 보는데 서울 수원 있잖아요. 기대되는 건 피파도 있죠. 인정한 서울 예, 수원. 서울 수원 매치가 그 전에는 안양 FC가 있을 때는 안양 FC와 수원과의 그런 매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성남 수원 마계대전 네.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요즘에는 서울 수원이 대표되는 라이벌전으로 되고 있는데, 2부 리그가 생겨나서 뭐 FA컵이나 리그컵 뭐 이런 게 생겨나거나, 혹은 뭐 2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1부 리그에 올라와서 성사될 수 있는 매치들이 기대되는 게 많이 있죠. 뭐 안양 수원 과거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렬한 네. 라이벌 매치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안양 서울 또 안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 기대가 되고, 뭐 여러 경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천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부천과 제주 경기도 볼만할 것 같고요. 자, 축구 팬들은 내년에 해외 축구 못지않게 우리 국내 축구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판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리그, 국내 축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 EPL 같은 경우에 리그 경기가 있었어요. 가장 우리로서 주목할 만한 경기는 역시 퀸스파크 레인저스였는데, 우리 마크 휴즈 감독이 물러났고 해리 레드넥 감독 부임 후에 첫 경기였습니다. 썬더랜드와의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 뭐 이기지 못했어요. 5무 9패. 1승은 아직도 머나멀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기 새벽 4시 넘어서 했는데요. 끝까지 봤습니다. 와우. 일단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마지막 퍼즐은 역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예, 이제 완성된 카드니까 봐야죠. 완성된 퍼즐을. 그래서 보니까 역시나 감독의 힘은 대단하다군요. 우리 QPR이 달라졌어요. 마크 휴즈 불쌍해. 안타깝다. 정말 이런 팀이었나 할 정도로, 원래 이런 팀이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정상적인 멋진 경기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리의 레드냅 색깔이 진하게 묻어나는, 근데 부임하자마자 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 과거 토트넘 시절 감독 시절에 나왔던 뭐 측면을 활용한 공격이라던가 뭐 이런 게 그대로 그 QPR에서도 나오면서, 일단 이날 경기에서는 박지성 선수는 후반에 교체돼서 나왔고요. 복귀전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전 보면은 뭐 전체 포메이션이 4-3-3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세가 원톱이 있고 네. 양쪽에 타랍과 그 마키가 있는,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전에는 그 디아키테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그 그라네로 선수와 은비아 선수가 은비아도 전진 배치가 됐어요, 예, 이번엔. 더블 볼란치에서 뭐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형식으로 그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이어서, 하지만 그게 효과적이어서 더 놀라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패스 플레이가 되더만요. 예.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바뀌면 처음엔 선수들도 좀 더 의욕적으로 뛰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예전과는 다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크 유즈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기쁜 전체적으로 네.
이전의 경기들은 뭐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막 고민들도 많고 그러면서 패스들이나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이 좀 자질구레하게 많았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간결하게 패스 슛, 패스 돌파 슛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좀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변하지 않았나. 근데 그 약간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혹시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원래 드는데. 올라올 타이밍인데 네. 그 감독 네. 바뀌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 네, 아니었나. 절묘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이날 거의 내용은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내용은 거의 스코어가 0대0으로 끝나서 QPR이 아쉬웠죠. 주도하는 경기였었고 후반 막판에는 오히려 홈팬 선더랜드 홈이었는데 선더랜드 홈팬들이 야유를 보낼 정도로 선더랜드 경기력보다는 QPR 경기력이 더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5무 9패 승점 5점이고요. 19위와도 간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더군요. 순위표를 보는데. 1승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네, 레딩이, 예전에는 한 번만 이기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레딩이 지금 9점으로 19위로 마크가 돼 있고요. 네. 남은 이제 15라운드 이후 부지런히 승수를 쌓아야 되는데 그 경기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12월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남은 경기가 보자. 아니다. 7경기가 남아있는데, 예. 12월에 7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 3승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3승 정도 해서 9점 이상을 벌어놔야, 내년에 남은 리그 경기에서 또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해서 10승 이상 해 놓으면은, 그렇게 해야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지 않을까. 겨울 이적 시장 때도 또 보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시세 자리. 시세가 그 전 경기보다는 썬더랜드전이 좀 낮긴 했는데 옵사이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답답해요. 예. 시세가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아직 한 있어요. 골밖에 없죠. 골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하다. 전방에. 타랍 이런 선수들 움직임 좋더라고요. 타랍 맨유 커넥션이 있을 정도로 네.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선수죠. 그라네로 이런 선수들 원래 잘했고 예. 전방에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자모라 선수랑 공격진들 부상으로 다 빠져 있어서 예. 1월에서는 이제 보강이 필수인 것 같고요. 예. 주말에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가 있던데. 그게 좀 17위예요, 아스톤 빌라가 지금.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한. 네. 12월에는 아스톤 빌라전부터 해서 위건, 그다음에 풀럼, 뉴캐슬, 웨스트 브로미치도 있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이네요. 리버풀전이 있네요. 하지만 다 중위권 팀들이라는 거, 지금 순위를 보면. 리버풀도 순위가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위권 팀들이기 때문에 좀 12월 안에 반전을 해야, 남은 시즌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QPR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스완지 또 이번 주 중에 경기를 했는데요. 웨스트 브롬위치와의 경기였습니다. 웨스트 브롬위치가 지금 3위였어요. 이 경기 전까지. 예, 돌풍의 팀이었어요. 예,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3대1로 스완지가 승리를 거뒀고 8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네, 웨스트 브롬위치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최근에 스완지가 연승이고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날 저는 이 경기 봤거든요. 새벽에. 올 시즌 스완지 경기의 최고의 경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정도 경기력이면 스완셀로나가 맞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터진 3골이 모두 다 패스에 의한 작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스완지가 어느 정도 끌어올라왔구나. 스완지는 지금 8위인데 이 성적을 유지가 가능하겠다. 아니면 그 이상도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경기 내내 준수한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 꼭 골이 터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패스 돌아가는 과정에 상당히 중심축을 기성용 선수가 해주는 걸 보면서, 스완지는 겨울이적 시장에서 좀 수비만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딱히 단점 잡은 미드필더도 괜찮고, 공격진도 약간 약하게 보였다 하는데,
지금 뭐 파블로 에르난데스 선수나 어제 라우틀리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골이나 터뜨렸고. 그렇죠. 미추도 선제골 넣었고요. 네. 뭐 다 미드필더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뭐 득점력을 메꿀 수 있다면은 일단 가장 급한 건 수비 쪽이지 않을까 싶네요. 수완지 경기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주중까지 경기 결과에 의해 순위를 보면 메뉴가 여전히 1위, 맨시티가 승점 1점 차로 2위, 2, 3위 간격이 조금 벌어졌어요. 첼시, 웨스트 브롬위치가 승점은 26점으로 같은데 골득실 때문에 첼시가 3위, 웨스트 브롬위치가 4위, 2, 3위의 승점 차가 6점 차로 약간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에 스페인 코파 델 레이라고 국왕컵이라고 얘기하는데 셀타비고와 알메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32강 2차전 박주영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팀은 3대0으로 이겼고 네. 1차전에서 2대0으로 셀타비고가 졌었는데 알메리아 홈에서 졌죠. 예. 근데 이제 다시 홈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골득실에서 앞서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죠. 네,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박주영이 후반 10분에 선제골, 후반 추가 시간에 두 번째 골을 만들어서 연장으로 승부를 극적으로 몰고 갔고요. 연장에서 세 번째 골로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 패배를 뒤집었습니다. 저 경기는 못 보고 그 박주영 선수 골 장면만 봤는데 네. 깔끔하게 넣었더만요. 헤딩으로.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16강이 올라갔는데 16강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 거기까지군요. 기쁨도 잠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어제 구자철 선수도 골 소식을 전했네요. 아우크스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의 대결. 팀은 졌는데 구자철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호 골을 장렬시켰습니다. 골 보셨어요? 골 봤죠. 기가 막히더군요. 네. 왼발 중거리 슛이었는데 거의 뭐 혼자 만든 원맨쇼 골이었어요. 그렇죠. 접어놓고 거기에서 왼발로 슛. 굉장했습니다. 네. 지난 18일에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골 넣었는데 계속 복귀하자마자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역시 강등권 지금 최하위에 있기 네. 때문에 급합니다. 어느 리그나 하위 팀들은 수비가 문제인가 보네요. 못하니까 뭐 골 먹는 거죠 뭐. 네. 구자철 선수도 복귀 이후에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이청용 선수도 골을 넣네요. 2부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아. 영상도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영상 보기 힘들고. 안타깝네. 아무튼 이번 주는 우리 선수들이 고르게 좋게 활약을 해서 박지성 선수도 오랜만에 복귀가 돼서 반가웠고 기분 좋은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EPL 리그도 있고 경기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축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한 가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팀 코치를 맡고 있는 하태권입니다. 네, 스포츠 팟캐스트 온더 스포츠 발전을 기원합니다. 온더 스포츠 파이팅! 네, 드디어 오늘 방송 내용의 마지막 순서군요. 저희가 물론 잡식성 식성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종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잡식 본능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겨 얘기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눈길을 끄는 대회가 동시에 2개가 열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랑프리 파이널. 이 대회 김연아 선수 등장 이후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한 시즌 동안에 이제 6번에 걸쳐서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가 있는데 그 6번의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상위 6명만이 이 파이널 대회에 모여서 왕중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회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립니다.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데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전초전격인 어떤 성격이 약간 있어요. 리허설 느낌이 나죠. 예. 그리고 이 대회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한 대회가 있는데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NRW 트로피 대회가 열립니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대회는 상위 랭커들은 안 나오는 사실 B급 대회인데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이 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작년 4월에 세계선수권 이후에 공식 대회 출전을 안 하다가 1년 8개월. 예, 1년 8개월 만에 복귀전 무대가 바로 이 대회가 된다고 해서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에 두 개 대회가 열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뭐 김연아 선수 나가는 대회가 좀 더 관심이 가겠죠. 당연하죠. 네. 무조건이죠. 소치 김연아를 봐야죠. 네. 뭐 소치 뭐 그 러시아 아니 러시아 안 갔는데 저기 효석 씨는 종석 군이 저번 방송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궁금해가지고 좀 약간 호기심에 발동해서 그런 건 있지만 김연아 선수를 응원해줘야죠. 네. 피겨 팬들 입장에서는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관심 가고 주목해야 되는 대회인 건 맞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에 열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랑프리 파이널 볼래, NRW 트로피를 볼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뭐 피겨를 전문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김연아 경기 볼래요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겠죠. 예. 김연아 선수가 최근에 이 대회 출전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겠죠. 최근에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방송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훈련에만 열중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해요. 쇼트 프로그램 제목이 뱀파이어의 키스, 프리 프로그램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프로그램 들고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됐었죠. 뭐 밴쿠버 때 정점을 찍었고 007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해서 이미 일찌감치 이 대회 티켓이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와우. 역시. 예. 이 대회가 원래 이런 대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목받는 대회가 아닌데 그리고 김연아 선수 출전 선언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러시아의 예브게니 플로시엔코 선수도 출전을 해요. 이 선수도 올림픽 챔피언. 아주 코믹스러운 연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선수인데 이 선수도 참가 선언을 했고요. 이러니까 김연아와 플로시엔코 두 명의 올림픽 챔피언이 참가를 하는 대회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현재 월드 챔피언인 테어조도 또 출전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개탔죠, 이 독일 도르트문트 이 대회. 갑자기 그랑프리 파이널에 완전 묻힐 수밖에 없는 대회인데 개탔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이번 대회 나가는 이유가 있죠. 예, 일단 김연아 선수가 이제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소치 올림픽 도전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때에 이제 나왔던 게 그럼 12월쯤에 이제 국제 대회 B급 대회로 해서 한 대회에 참가할 거고 그다음에 국내 뭐 종합 선수권 대회 나와서 우승을 해서 그렇게 포인트를 쌓아서 뭐 소치 올림픽에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올림픽 티켓을 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기준입니다. 일단 그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4등 안에 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뭐 김연아 선수라면 충분히 들 수 있는 실력인데 근데 요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가는 참가 자격이 따로 있더만요. 그래서 또 그걸 찾아보니까 일단은 그 국제 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28점, 뭐 프리 프로그램 48점, 뭐 대회 우승을 해서 포인트를 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술 점수를 어느 기준 이상으로 획득을 해야 일단은 그 자격이 생기고 그다음에 국내 대회에서도 우승 그 경력이 있어야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12월에 뭐 요 대회다 예상이 있었지만 일단 독일에 있는 독일 대회가 이제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1월쯤에 그 국내에서 국내 종합 선수권 대회에 나와서 거기서 우승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년에 3월에 세계 선수권이 예,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24등 안에 들어서 소치 올림픽 티켓을 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네요. 예, 일단 B급 대회라서 뭐 이게 뭐 우승을 해서 포인트를 따고 이러면은 좀 포인트도 많이 주고 뭐 좀 권위 있는 대회 이렇게 찾아가겠지만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일단 기술 점수를 넘기 위한 대회이다 보니까 그런 대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굳이 권위 있고 뭐 부담되는 대회를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한 B급 대회 중에서도 이제 이번 독일 대회를 선택했던 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부담 없이 잘 멋있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 기대하고 있으니까 영상 어떻게 중계를 해주나 모르겠네요. 어디서 중계하지 않을까요? 중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또 피겨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들 많이 루트가 있으니까요. 좀 챙겨봐야겠네요. 찾아서. 네. 이렇게 NRW 트로피 대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더 주목을 받았어야 할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죠. 러시아 소치에서 하는데 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들 6명입니다. 미국의 애슐리 와그너.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유일하게 190점대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물러난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여자 싱글에서 스타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애슐리 와그너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랑프리 시리즈 2번 출전해서 모두 우승했고요. 지난 세계선수권 4위, 4대륙 선수권 우승자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가장 부상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고요. 아사다 마오와 스츠키 아키고 일본의 두 선수가 출전을 하고 핀란드의 키이라 코르피. 코르피 선수. 키이라 코르피 선수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죠. 최고네. 미모. 최고입니다. 인형. 일단 이런 발언은 또 하세요. 네. 종석 씨 없는데 대신 하시죠, 뭐. 여자는 일단 이쁘면 네. 주목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종석군이었으면은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핀란드의 키이라 코르피 이 선수가 미모로 주목을 받았는데 어느덧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올 만한 실력도 쌓아가고 있네요. 멋집니다. 네. 응원해야겠다. 예,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르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두 명은 러시아 선수라는 거. 종석군이 좋아할 얘긴데. 네, 엘리자베타 툭타미셰바 이름 어려워. 그리고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라는 러시아의 두 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을 합니다. 러시아를 응원해야 되나? 코르피를 응원해야 되나? 핀란드 만세. 네. 이렇게 6명의 선수들이 겨룬다고 하니까 이 대회도 피겨 팬들은 놓칠 수 없는 그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그랑프리 파이널은 7일에 쇼트, 8일에 프리 이렇게 경기가 있고요. NRW는 8일에 쇼트, 9일에 프리. 아주 겹치는 양상이에요. 7일부터 9일까지 피겨 팬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저희가 오늘 온더스포츠 5회 잡식 본능을 발휘해서 나눌 얘기는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늘 조촐하게 남자 셋이 모였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할 얘기가 많았네요. 오늘 뭐야 이거 또 최장시간 기록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맞죠 지금? 예, 시간이 이 의도가 이건 아니었는데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다들 입이 풀려가지고 하면 할수록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거 점점 2시간 넘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시험이 끝나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경기도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고 재밌고 좋은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가 피겨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볼 계획이고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구 프로아마 최강전도 끝났겠죠. 다음 방송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골든글러브 시상식. 그렇네요. 예. 네. 골든글러브 야구 얘기도 좀 할 것 같고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또 저희가 나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겨울에 많이 하니까 예. 좀 발로 좀 뛰어봐야겠네요.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는 동계 종목들 저희가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하는 뉴스 정보 프로그램처럼 잘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발 닿는 곳까지만 얘기를 들어보고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금. 배고파. 밥 먹으러 가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 스포츠!